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해물찜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처음엔 동네 장사로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이젠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주신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덕분에 저희 가게가 입점해 있는 건물도 통째로 사드릴 수 있었고요. 번듯한 아파트도 두어 채 장만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의 고아로 태어나 온갖 수모도 많이 겪었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해 결국 이혼녀가 됐죠. 게다가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제 딸과 무려 17년 동안 만나지 못했답니다. 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십수년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지 않은 게 용할 정도예요.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딸은 무사히 찾았고요. 몹쓸 시어머니에게도 나름 통쾌한 복수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보육원을 막 졸업하고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성인이 된 고아들에게 지급하는 홀로서기 지원금으로는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진학을 하긴커녕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죠. 가방끈도 짧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순 노동뿐이었어요.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간신히 식당 홀서빙 자리를 구했죠. 국밥집 일은 생각보다 더 고됐어요.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던지라 잠깐 앉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음식을 날라야 했죠. 손님이 좀 뜸한 시간엔 주방으로 들어가 잔뜩 밀린 설거지를 해야 했고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육체적인 힘듦은 견딜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참기 어려웠던 건 바로 진상 손님들의 막말과 성추행이었죠. 요즘은 성인식도 많이 개선돼서 종업원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20-30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저씨 손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뚱뚱하다는 둥, 가슴이 크다는 둥 몸을 평가했고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선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게 예사였죠.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더 쉽게 그런 손님들이 달라붙었는데요. 그때마다 가게 사장님이 나서서 손님들을 막아주곤 했어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손님들의 접근을 다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몰래 화장실로 가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는 중년 아저씨 손님이 들어와 국밥 한 그릇과 소주 2병을 시켰죠.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는 폼이 영 불안하다 싶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안 돼 불쾌하게 취한 얼굴로 저를 찾더군요. 야, 너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장님도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가게 안엔 주방 이모와 저 단 둘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님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직원이 술 따라주는 그런 가게가 아니에요. 나름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한 건데도 그 아저씨는 왈칵 성을 내더군요. 어른이 따르라면 따르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너도 지금 나 무시하냐? 어? 공사장에서 망일이나 하는 노다가꾼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옆에 앉아서 술 한잔 따라봐. 글쎄, 여긴 그런 이상한 술집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경찰에 신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얼른 이리 와 앉아. 안 앉아? 아저씨는 급기야 제 손목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자기 옆에 앉히려고 했어요. 싫다고 반항해봤지만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아저씨 옆에 거의 반강제로 앉혀졌어요. 눈물이 팽 돌아 황급히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괜찮아요? 이 아저씨가 지금 행패 부리는 거죠? 누군가 했더니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인근 자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서글서글한 성격과 훤칠한 외모 덕분에 가게 이모들이 좋아하는 손님이었죠. 남자는 저를 그 아저씨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더니 한 번 더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바로 아저씨를 향해 몸을 돌리더군요. 아저씨, 술 취해서 엄한데 행패 부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넌 뭔데 갑자기 끼어들어? 새파랗게 어린 놈이. 건방 떨지 말고 당장 꺼져! 글쎄요, 꺼져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아저씨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경찰 부를까요? 그럼 일이 더 커질 텐데. 남자는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것처럼 가게에 있던 전화기를 손에 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우습게도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에이,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 가! 둘 다 문 좋은 줄 알아. 아저씨는 시뻘개진 얼굴로 남자와 저를 삿대질하더니만 그대로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저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안심이 됐던가 봐요.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풀리더군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놀란 남자가 황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긴장이 풀려서 괜찮아요. 깜짝이야.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봐요. 제가 사장님껜 오늘 있었던 일 잘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네? 국밥 드시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 끝나서요. 들어가 봐야 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남자는 괜찮다면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이 오자마자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사장님은 놀랐겠다면서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전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다 말고 방향을 꺾어 인근 분식집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샀죠. 아무래도 밥을 굶은 남자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잠깐 들러 감사 인사를 하며 김밥이라도 전해줄 생각이었죠. 그 회사 사람들이 다들 저희 국밥집 단골이라서 몇 번 배달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회사 위치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가자 남자는 깜짝 놀라더군요. 전 그런 남자에게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얼른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오는 길에 산 건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제 은인이신데 밥 굶게 하면 안 되죠. 그깟 일로 은인은 무슨. 이러면 제가 오히려 미안한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요? 저를 빤히 보던 남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외근 때문에 나가봐야 하는데 금방 끝나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요. 외근을 나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요? 네, 거래처가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아까 그 일 때문에 기분 많이 꿀꿀하죠? 바다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전 거듭 사양했지만 남자는 끈질겼어요. 결국 저는 남자의 차를 타고 바닷가 근처까지 갔죠. 그리고 남자 일이 끝나자마자 같이 바다도 보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회와 술도 먹었네요. 오랜만에 알코올이 들어갔을까요? 알딸딸한 기분에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빤히 보던 남자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옥순 씨는 그렇게 웃을 때 제일 예쁜 거 알아요? 뜬금없는 그 말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쩔 줄 몰라 눈알만 굴리고 있자니 남자가 피식 웃더군요. 그거 알아요? 저 순대국밥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저희 가게 단골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저희 가게 거의 맨날 오시잖아요. 오늘도 오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만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가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옥순 씨 때문이에요. 저 옥순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리에 두 눈이 커다래진 것도 잠시. 이윽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남자가 제게 입을 맞춘 거였죠. 밀어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이 스르륵 감겼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요. 그날 이후 제게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늘 혼자였던 제게 처음으로 내 편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였죠. 그건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늘 텅 비어있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채워진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9살 연상에 연애 경험도 풍부해서일까요?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카리스마로 늘 저희 관계를 이끌어줬죠. 전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요. 자연스레 남자친구와 단둘만의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 또래 친구 중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연애한 지 2년 만에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애물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가 식모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참 끔찍하게 아꼈어요. 남자친구가 고아에 가진 거 없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아주 뒤집어지셨죠. 엄마, 영철이 너 제정신이냐?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애를 만나?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옥순이가 어디가 어때서요? 너 정말 몰라서 묻니? 어느 집안 피를 타고난지도 모르는 고아잖아. 거기다 변벌한 직업도 없이 식당에서 일한다며. 그런 애가 네 짝으로 가당키나 해? 저도 그렇게 잘난 거 없잖아요. 그냥 봉급 받아먹는 평범한 회사원인걸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잖아. 너 사윗감으로 노리는 동네 여편 애들이 줄을 섰어. 당장 그 기집애랑 헤어지고 선보자. 엄마가 자리 알아볼 테니까. 급기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따로 신부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싫다고 말해도 도통 듣지를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과일이며 고기를 사들고 찾아가 애교도 부려봤고요.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반대에 못 이겨 결국 저를 버리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대에 못 이겨 결국 집을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제 자취방으로 찾아와 가출했다고 했을 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서 우는 저를 꼭 끌어안고 남자친구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면 어때?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살자.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어머님이 화 많이 내실 텐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결국 너 허락하실 거야. 결국 전 남자친구와 혼전 동거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아예 혼인신고까지 하자고 했지만 어머님 허락도 없이 덜컥 그러기엔 제 담이 너무 작았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산 지 반년 만에 저희에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국 백기를 드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더니만 더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사무소에 가서 마침내 혼인신고를 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참 어리고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었으니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합가를 해야 했는데요.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살림 솜씨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죠. 너 지금 이걸 팝이라고 만든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나름 열심히 한 건데 다시 할게요. 됐다. 곧 영철이도 퇴근할 텐데 그 전에 빨리 해야지. 그냥 내가 직접 하마. 에휴, 이래서 부모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가정교육이며 살림이며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밤 베갯잇을 적시며 울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손주를 안겨주면 시어머니 마음도 좀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제 헛된 바람에 불과했어요. 이듬해 가을, 저는 남편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바라던 아들이 아니라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에휴,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업보가 쌓여도 단단히 쌓였나 보다. 어쩜 하필이면 또 딸을 낳니? 정말 마음에 차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혀를 뜨뜻 차던 시어머니는 고생했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병실 밖을 나가버리셨고요. 제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죠.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던 건 오로지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제게 다정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나서서 감싸주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시어머니가 더 저를 못살게 굴었지만요. 미안해 여보. 우리 어머니 나 키운다고 여자 혼자 몸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보상심리로 저러시는 건가 봐. 다 내 잘못이야. 그게 왜 당신 탓이겠어요. 어머니 마음에 안 차는 내가 문제지.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내년쯤 되면 돈도 얼추 모이니까 분가할 수 있을 거야. 분가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풀리면 어디 그게 인생이던가요? 육아와 살림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또 다른 불행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일한 내 편이었던 남편의 배신이었죠. 그즈음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정시 퇴근하던 사람이 걸핏하면 밤 10시를 넘겨 들어오고요. 외모며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씻으러 갈 때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홀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저는 급기야 남편의 미행을 감행했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딸을 안고 무작정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한참을 기다렸죠. 남편은 오늘도 야근하게 됐다고 했는데
정시가 되자마자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오더군요. 전 바로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시내 후미진 곳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여자를 불러다 노는 퇴폐업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건물 앞에서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뭘 어째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자 싶더군요. 덜덜 떨리는 몸을 바로 하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마다 난 유리창을 하나씩 확인하며 남편이 있는 방을 찾았죠. 남편은 맨 끝방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때까지도 전 모든 게 제 착각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러 온 거길, 친구들과 놀러 온 거길 얼마나 바랐던지. 하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기계에서 간주가 연주되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웬 젊은 여자와 의자에 앉아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는데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여자 대체 누구예요? 누구냐고! 전 달려들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놀라 비명을 지르던 여자도 이내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 못해? 당장 그 손 놔! 진정 좀 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눈앞에서 내 남자가 바람나는 걸 봤는데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 붙잡고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놓고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엉엉 울었어요. 그새 그 상간녀는 도망가 버렸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달래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바람이라니 그냥 노래방 도우미야. 혼자 노래 부르기 심심해서 그냥 같이 논 것뿐이라고. 남자들 원래 다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푼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은 노래방 도우미랑 그렇게 진하게 입을 맞추면서 놀아요? 딱 거기까지였을 뿐이야. 그 이상은 뭘 해본 적도 없고 마음을 준 적도 없다고. 나한텐 너뿐인 거 알잖아, 옥순아. 남편은 저밖에 없다는 달콤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억지로 열어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본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금방 이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어떻게든 그 상간녀를 붙잡으려고 야단이었죠. 마누라는 이제 나한테 여자 아니야. 그냥 우리 딸 키워주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의 애정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쯤 되니 남편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해. 나도 할 만큼 했어. 남자가 살다 보면 잠깐 외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로 아주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나도 너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그래도 우리 지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담지 마요. 그리고 지아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헛웃음을 치더군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운다는 거야? 뭘 하든 우리 지아랑 둘이 못 먹고 살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순간부터 당신은 지아 아빠 자격도 잃은 거예요. 웃기지 마. 누가 뭐라 해도 내 성 이은 내 딸이라고. 남편은 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법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전 당연히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새 남편이 그 상간녀를 깨끗이 정리하고 바람핀 흔적도 싹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전 그 상간녀에게 찾아가 제발 법정에서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간녀는 매몰차게 저를 외면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무력하게 저희 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로 딸을 전 남편에게서 되찾아오는 거였죠. 전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작은 동네 분식집에 주방 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죠. 제 사정을 안 사장님은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고요. 월급도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이 주셨죠.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저는 바로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걸 안 남편은 아예 딸을 제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딸의 나이가 고작 6살이었어요. 한창 무럭무럭 자랄 나이인데 혹시라도 저를 까먹진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결국 딸의 생일날 저는 남편 몰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선생님이 딸이 유치원에 나오지 않은 지 한참 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놀란 저는 바로 시가로 찾아갔어요. 때마침 혼자 집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주셨죠.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님, 저희 지아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도 안 갔다던데?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놈의 기집애 널 닮아서 찌나 제멋대로인지 같이 시장 간 새에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니만 사라져버렸지 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지아가 실종됐다는 말이에요? 영철이한테 아무 말 못 들었니?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했고 지금 찾고 있다니까 곧 나오겠지. 아무리 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해 보였어요. 전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그대로 시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죠. 정말 제 딸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난리칠 걸 알고 일부러 이 사실을 숨긴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일도 그만두고 매일같이 딸을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딸은 도무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죠. 어미가 자식을 잃어도 시간은 무정하게 잘만 흘러가더군요. 1년, 2년, 3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시간은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미칠 것 같더군요. 살 수도,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를 거둬줬던 분식집 사장님이 집까지 찾아왔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딸 찾는다며? 꼭 만날 거라며? 이렇게 살다 딸 다시 만나면 안 창피하겠어? 사장님은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입에 멀건 죽을 억지로 쑤셔 넣어주더군요.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하지. 자네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돈과 힘이 생겨야 딸도 찾고 딸 찾은 뒤에도 그 죗값을 갚지. 안 그래? 사장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아요. 딸을 찾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다시 분식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일엔 죽어라 일하고 주말엔 딸을 찾아 돌아다니는 나날들이 계속됐죠. 한 5년쯤 지나니 통장에 제법 돈이 쌓였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해물찜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해물찜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보기에도 제 신세가 불쌍했던 걸까요? 장사는 믿기 힘들 만큼 술술 풀렸어요. 조금씩 동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만 반년도 안 돼 지역신문에서 취재 의뢰가 들어오더군요. 허락하니 바로 맛집으로 기사가 나가고요. 얼마 안 가 또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죠. 그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생전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던 액수가 쌓이기 시작했죠. 재테크에는 영 재주가 없던 저는 금융 전문가에게 제 자산을 맡겼어요. 다행히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죠. 고향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이름난 곳에 아파트도 장만했고요. 몇 년 뒤엔 가게가 들어간 상가 건물도 매입할 수 있었죠. 주변에선 다들 성공한 저를 부러워했어요. 대박 났다고, 이젠 평생 돈 걱정은 안 하며 살겠다고 저를 축하했죠. 하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여전히 제 딸은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즈음 제 나이도 어느덧 40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딸이 살아있다면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죠. 그즈음엔 저도 내심 딸을 다시 만나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이 저를 감싸고 있을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재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지간하면 일할 땐 받지 않는데 액정 화면을 보니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원장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성인이 된 뒤로도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거든요. 또 제 딸의 행방을 찾는 일에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었죠. 여보세요? 웬일이세요, 원장님?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저는 뜻밖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옥순아, 놀라지 말고 잘 듣거라. 네 딸 말이다. 아무래도 찾은 것 같구나. 지금 미국에 있대. 네? 제 딸이 미국에 있다고요? 저희 동네에서 사라진 애가 미국에 있다니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딸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심정이었어요. 실종 아동이 된 뒤로 보육원으로 갔던가 봐. 거기서 몇 년 지내다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모양이더구나.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대. 자세한 건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원장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딸의 부모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딸은 자신이 한국에서 자랐다는 걸 기억하고 있고 부모의 존재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의견을 조율한 끝에 딸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부인 전남편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는지 연락이 왔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전남편과 함께 딸이 입국하는 날에 맞춰 공항으로 갔어요. 웬일로 시어머니도 함께 동행했더군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게요? 그래, 내 손녀딸이 얼마나 잘 컸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지아를 다시 찾았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말과 달리 시어머니는 썩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좀 찜찜했지만 이미 나온 분을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무엇보다 제가 딸을 다시 본다는 긴장감과 흥분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입국장 앞에 서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이윽고 게이트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제 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건 제 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아야, 너 지아 맞지? 우리 지아 맞는 거지? 엄마!
딸은 어눌한 한국말로 제게 안겨들었어요. 어느새 키가 저보다도 훌쩍 컸지만 우는 얼굴이며 살짝 삐뚤게 난 코가 영락없는 제 딸이었죠.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도대체 너 혼자 어디 갔었던 거야? 어? 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꺽꺽대며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저희 모녀를 지켜보던 전 남편이 슬쩍 다가와 딸의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의 어깨 너머로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뭐에 놀랐는지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발견한 제 딸이 갑자기 악소리를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뻔뻔한 인간!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딸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영어로 된 온갖 욕설을 쏟아내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아유, 미안하다 지아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렴. 웃기지 마.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야? 난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 당신이 나 고아원에 버린 거. 딸의 악에 바친 고함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보다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딸에게 지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자마자 할머니가 나 고아원에 갖다 버렸잖아. 엄마 만나게 해준다고 나 꼬셔서 멀리 데려가더니 갑자기 고아원 앞에 나 버리고 가버렸다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뭘 했는 줄 알아? 엄마도 아빠도 다 나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빠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여기서 살라고 했어.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허둥지둥 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물어봤죠. 그게 정말이야? 정말 할머니가 널 고아원에 버렸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만약 연락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어. 그땐 엄마도 진짜 날 버린 줄 알았어. 바보같이 난 엄마 찾을 생각도 못하고 미국으로 입양 갔던 거야. 그런데 고아원 선생님한테 엄마가 날 찾는다는 걸 듣고 할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 맞지, 엄마? 엄마는 나 버린 적 없지? 딸의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군요. 전 우는 딸을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너 버린 적 한 번도 없어. 너 그렇게 두고 나온 뒤로 두 발 뻗고 편하게 자본 적이 하루도 없다고. 하루라도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을까? 내가 밥벌이만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찾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마 그동안 계속 나 찾아 헤맸던 거 나도 알아. 고아원 원장님한테 다 들었어. 저희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추궁했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지아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어머니가 지아를 고아원에 버린 거냐고요? 아니 그게 미안하다 영철아. 난 다 너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애 딸린 남자한테 세상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니? 죄를 인정한 시어머니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모든 게 다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서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고작 그런 이유로 자기 손주를 내다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내가 진작 혹덩이 떠안지 말고 지아 엄마한테 보내버리라고 했잖니. 사내애도 아닌 기집애를 어디다 써먹겠다고 데리고 있기. 잘못했다며 빌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에 이성이 뚝 끊기더군요.
전 딸을 품에서 떼어내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그 뺨을 후려쳤죠. 시어머니는 악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고요.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어요. 너 감히 니까짓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아직도 당신한테 꼼짝 못하던 그 바보 같은 며느리로 보여? 이제 당신하고 나 더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못 때릴 게 뭐가 있겠어?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그때 내가 우리 지아 없어져서 찾아갔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어린 게 날 닮아서 지멋대로 굴다가 없어졌다고 했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따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지아 찾아서 전국 팔방곳곳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신은 맞아야 해. 더 맞아야 한다고.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죠.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자 결국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아이고, 여보, 그만해. 보는 눈이 많아. 이거 나, 안 나? 말리는 남편을 밀어내고 다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두고 봐. 나 이제 옛날에 그 아무것도 없는 천혜고와 강옥순이 아니니까. 나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우리 딸 양부모도 국제 변호사인 거 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당신 벌받게 할 거야. 평생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썩게 할 거라고. 사실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유기한 건 무려 17년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에 무지한 시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던가 봐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뭐 아는 게 있어서 그랬겠니? 그저 난 우리 영철이도 너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렴. 어? 웃기지 마요. 당신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용서해? 아가, 제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 감옥 보내서 뭐 하겠니? 그러고 네 마음은 편할 것 같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렴. 그럼 다시 너랑 지 앞에 안 나타나마. 전 울며불며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모질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난 어머니 절대 용서할 마음 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지금 심정으론 어머니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나름 진심이었나 봐요. 그날부로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시어머니 모르게 아예 핸드폰 번호와 집까지 바꿔버렸더군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버림받은 충격에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더군요. 거기서 찾느니 하나 없이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론 업보를 돌려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망하게 할까 복수만 꿈꿨는데 손 안 대고 코푼 셈이었죠. 한편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했다가 또 이혼을 한 뒤로 줄곧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나이에 벌써 호래비가 돼서 그런지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얼마 전에 명퇴당하고 지금 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던데 뻔뻔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던 걸 생각 못하는지 은근슬쩍 다시 저와 합치길 바라더군요. 제가 성공하고 나니 이제야 좀 아쉬워졌나 봐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저는 이미 전 남편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인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 약이 올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벌벌 떨며 뭐 하는 남자냐, 얼마나 잘난 놈이냐 묻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꼬시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훅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 말해주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럴만도요.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에 무려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러운데 사실 딸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진 뒤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의 다정한 마음 씀씀이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네요. 딸도 제 연애를 적극 지지했고 말이죠. 딸은 하루빨리 제가 그 남자와 재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잖아요. 지금은 딸이 일 문제로 계속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혼자 한국에 두는 게 불안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아직 재혼할 마음이 없어요. 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전 딸과의 잃어버렸던 17년을 다시 되찾아가느라 바쁘답니다. 딸이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같이 데이트도 하고요. 지금 만나는 그분과 같이 셋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있어요. 딸이 즐거워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진 제게 딸이 전부라서 그분과 새 살림을 꾸릴 자신이 없네요. 혹시 몰라요. 딸이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나면 그때쯤엔 저도 재혼 생각이 들지도요. 현재로선 지금 딸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자식이 있으시죠? 자식과의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좀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